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5강 자원의 생성과 개발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은요, 개포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개포고등학교는요, 남녀공학인데, 선생님 남자반 1학년 담임이에요. 우리 반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굉장히 반 친구들끼리 친한 편인데, 아침 조례 마치고도 매점 가고, 점심 먹기 전에도 매점 가고, 점심 때도 매점 가고, 점심 먹고 나서도 매점 가고, 종례하기 전에도 매점을 갑니다. 항상 어울려서.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녀석들인데, 현재 선생님 계약이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놀다 지쳤나 봐. 심심한가 봐요. 새벽에 톡으로 선생님한테 늘 그렇게 게임을 보내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거죠. 놀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하거나 살다 보면요. 어쩌면 행복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을 때도 있답니다.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건 올라가 있을 때보다 내려가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우리 개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리막이 없는 것 같아. 늘 행복해.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단원은요, 오르막에 있는 단원입니다. 쉬워요. 그 말은 이 단원이 끝나면요, 내리막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단원이 지금 현재 좀 수월하다는 거고요. 다음 단원이 한반도예요. 주제는 아름다운 한반도인데 공부하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나 봐. 오르막을 가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은, 선생님이랑 하는 이번 시간 단원은 그 시간 집중해서 정리하고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진행하고요. 어디서부터 조금 힘에 겨울 수 있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이 한반도 부분 파트에서 좀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지금 비축한 에너지를 더 써서 힘차게 오르막을 올라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우리 반 녀석들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네요. 막상 보면 그렇게 반갑진 않은데 안 볼 때는 그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자, 5강 자원의 생성과 개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면을 보셔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지구과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자원,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원이랑 환경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의 특성상 시사적인 요소는 많이 가미가 되어 있지만 내용이 아주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원 딱 보세요. 선생님이 자원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지하 자원이 뭐냐? 자원으로서 토양, 그리고 대기,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지하 자원을 공부를 할 때는 지하 자원의 분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하 자원에서 개발 과정, 주로 광산 혹은 광물의 개발 과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원 하면 요즘에 핫 이슈가 뭘까요? 자원은 무한하다? 아니죠.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원의 유한성까지 해서 지하 자원에서 다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특성에 맞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말만 들어도 수월하겠죠. 조금 그냥 이럴 수 있구나라고 읽으면서 크게 개념의 원리와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재미나게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하 자원 중에서 1번. 지하 자원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원이 뭔가요? 시험에 자원이 뭔가 쓰라고는 하지 않겠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원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물질 에너지를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 지하 자원이라 함은 당연히 이렇게 유용한 것들이 땅 속에 있는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채취가 가능한 자원을 지하 자원이라고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지하 자원을 분류를 하면요, 좁은 의미, 사실 우린 거의 좁은 의미만 쓰게 되는데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광물 자원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은 금속과 비금속 광물로 나누는 거예요. 아주 광범위한 범위로는 지하 자원에는 토양, 지하수, 온천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줄여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하 자원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질문합니다. 지하 자원은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네,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꼭 기억을 할 것. 광물은 다시 어떻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쉬운 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바로 그거예요. 자, 에너지 자원 하면 화석 연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화석 연료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연료. 아시겠죠? 에너지를 내는 거죠, 실제로. 석탄은 석유도 천연가스도 과거, 아주 과거, 지질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입니다. 조금 구별을 하면요. 식물의 유해가 석탄이 되고요. 동물의 유해가 석유, 천연가스예요. 아시겠죠? 이 석유를 시추하는 그 위쪽에 천연가스가 같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자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화석 연료, 식물, 동물. 오케이? 자, 그래서 에너지 자원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이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암석은 아시죠? 암석을 이루는 작은 단위가 광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광물보다 더 작은 단위가 원소입니다. 물론 모든 광물이 암석으로만 쓰이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요 한번 생각하시면 광물 앞으로 빈번하게 언급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물은요,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 반짝반짝 빛난다 금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즉, 조금 어려운 말로, 어렵진 않지만, 금속 광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속 광택은 와닿지가 않잖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예시를 보세요. 철, 납, 이런 것들. 됐죠? 자, 비금속 광물은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 외우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광물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건 에너지 자원이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실제로 수능에 나왔으니까 선생님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비금속 광물 3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석회석, 고령토, 장석입니다. 자, 어떻게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석회석은요. 석회석은 시멘트 재료예요. 시멘트 원료. 우리나라 이 석회암지가 대부분 강원도 쪽에 있거든요.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고령토. 이 고령토는요, 도자기 재료입니다. 도자기 빚을 때. 그죠? 도자기 빚은 다음에 가마에 굽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언급됩니다.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언급되고요. 저기 뒤에 가서 풍화 공부를 하게 될 때 화학적 풍화로 또 고령토가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두자는 것은 꼭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석회석은 무엇의 원료? 시멘트. 고령토는요, 도자기의 원료입니다. 네. 각각이 다 무엇으로도 꼭 암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금속 광물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물의 개발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냐면 재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련. 용어 좀 어렵죠? 재련입니다. 이 재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1학년 때 혹시 과학, 융합과학 공부하셨어요? 거기서 철광석의 재련 이런 거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왜 포수, 목코 이렇게 가시게 되면 광고할 때 큰 용광로에 끓는 철광석을 넣어서 끓은 다음에 철을 뽑아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재련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 굳이 얘기를 한다면 광석을 녹여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순도를 높이는 게 재련 과정인데요. 요건 금속 광물만 하고요. 비금속 광물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2가지 구분할게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을 때 금속은 반짝반짝 빛난다. 재련 과정 있다 기억하시고요. 비금속 광물에게 석회석, 고령토, 장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지하 자원의 분류입니다. 에너지와 광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광상의 종류입니다.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광상학이라고도 있어요. 선생님도 광상학을 공부는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희토류 원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희토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토류, 지구에서 굉장히 희귀한 원소들이 다 있어 희토류 원소라고 하는데,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곳에 희토류 원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원이 중요한 것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과학에서도 자원이랑 환경이 새로 추가가 되었으며 굉장히 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일부에 광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면 되냐면요. 광산과 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ore이고요. 이게 ore 디파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광물들이 있어. 이 광물의 덩어리들이 광석이 되는 거고요. 이런 덩어리들이 크게 모여 있는 곳, 장소의 의미를 가진 것이 광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굴러다닐 수 있어요. 덩어리라도 굴러다닐 수 있는 수준. 여기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광물, 광석, 광상. 그럼 뭘까 우리는 지금 이런 광상의 종류를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없는 광물이 없대. 굉장히 광물은 많대요. 유용 광물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광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여기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 돈이 돼야지.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할 텐데 우리나라는 많긴 많은데 양이 적대. 그러니 개발하기가 힘들죠. 과거에 아주 오래 예전에 우리나라에 상동광상이라고 있었대요. 맞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그 상동광상에 텅스텐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동네가 너무 잘 살아서 그 동네 강아지도 돈을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원 개발, 뭐 꼭 그렇게 광산까지 가지 않으셔도 우리나라 석탄이 크게, 광산이 크게 발전했을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때 노다지? 금을 다 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중요했던 광물과 지금 또 다르잖아요. 지금 희토류가 굉장히 첨단 산업 때문에 부각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희토류 원소의 강국하면 중국이거든요. 거기서 막강한 권력을, 이제는 자원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폐강을 사들인대요. 여전히 자원은 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폐강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다 사갔대요. 대단하죠. 정말 안목이. 그래서 그런 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자원 게임이잖아요. 자원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광상, 광석의 개념인데 광상의 종류입니다. 이 종류는요, 형성 과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성광상이라고 해요. 화성광상. 우선 빈칸부터 채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퇴적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퇴적광상.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이 열과 압력에서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성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걸 좀 생각하세요. 선생님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방금 설명을 할 때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라는 게 되고 어떤 광물들은 암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 광물의 더 큰 집합이 광상이잖아요. 디파짓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의 형성 원인이나 암석의 형성 원인이나 동일합니다. 네. 좀 쉬우니까.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다른 걸 조금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끌고 와서. 암석의 종류는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선생님 진짜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화강암, 현무암, 사암, 자갈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야. 3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화성암,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퇴적암,
다음에 변성암 3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현무암은요, 제주도의 까만돌, 화성암에 들어갑니다. 화강암은요, 화성암에 들어갑니다. 사암은요, 퇴적암에 들어갑니다. 편마암은요, 변성암에 들어갑니다. 네, 암석의 큰 분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화성암도 결국 광물이 뭉쳐서 된 거잖아. 네,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겁니다. 퇴적암도 결국 광물이 뭉쳐서 된 거잖아. 풍화 침식 운반을 받아서 된 겁니다. 마지막 변성암도 네, 결국은 변성작용을 받아서 된 거예요. 광상의 형성 과정이나 암석의 형성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광상과 암석을 형성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용어 좀 짚고 넘어갈게요. 화성, 불화자예요. 불을 근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 마그마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화성 활동과 화산 활동 어떤 게 더 큰 집합일까요? 화성이에요. 화성 활동 안에 화산 활동이 들어갑니다. 마그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화성이라고 했잖아. 마그마가 땅 속에서 뻥 하고 분출한 화산도 역시 화성 활동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된 광상, 어떤 기존의 것들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받아서 받았다고 해서 퇴적 광상, 기존의 것들이, 기존이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성을 받아, 변질을 받는 거지. 여러분도 누가 스트레스 주거나 열받게 하면 확 성격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 기존의 광상도 열과 스트레스, 압력을 받으면 변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인을 연결시키시고요. 여기도 보면 종류가 나와 있어요. 예. 얼마나 많겠어. 다 못 외워요. 뭐만 기억하냐면요. 퇴적 광상만 기억할게요. 퇴적 광상의 예를 기억할게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이것 봐요. 지금 퇴적 광상의 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석회석 나왔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고령토 나왔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보크사이트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광상의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석회석 고령토 아까 뭐라고 했죠? 아우 잘했어. 석회석 고령토는요. 앞서 지하자원에 분류해서 무슨 자원?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방금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퇴적 광상이다.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선생님 보크사이트는요. 중요해요. 자, 보크사이트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크사이트는요. 알루미늄의 재료입니다. 알루미늄은 금속이지. 따라서 금속 광물이고요. 퇴적 광상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앞서 비금속 광물은 석회석 고령토 말고 하나 더 뭐 했죠? 장석했었죠. 자, 그리고 볼게요. 우리가 풍화에 가게 되면 누가 나온다고? 고령토가 나와요. 고령토 아까 무엇의 재료? 도자기의 재료라고 했죠. 자, 기억합니다. 장석류가 풍화를 잡아서 고령토가 되고요. 고령토가 더 풍화를 잡아서 보크사이트가 된답니다. 이건 완전 중요해. 왜 선생님이 앞서 퇴적 광상, 그 다음 비금속 광물의 종류의 예로 기억을 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그대로 선생님 풍화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왜 중요한지 알아야지 정리하라고 한 건, 암기하라고 한 걸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테니까. 아시겠죠? 요거 이유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상의 종류 정리했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이거야. 이런 광상을 개발해 보자고. 다시 말해서 광상, 광물의 개발 과정을 볼게요. 개발 과정. 선생님처럼 기억합니다. 탐, 채, 선, 재입니다. 무엇을? 광물을 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 뒤에 뭐 하면 되냐면 탐광, 채광, 성광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기만 뭐다? 재련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광물 혹은 광상을 개발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탐광, 뭘까? 탐색을 하는 거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탐색을 하냐면요.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해요.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보니까 있더라. 그럼 정확하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땅을 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추라고 해요. 용어 좀 어렵죠. 멍멍 이게 아니야. 시추 강아지가 아니야. 땅을 직접 파는 거예요. 그걸 탐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할까? 채취를 해야 되겠죠. 채취를 한 다음에 지상으로 운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있긴 한데 품질이 별로 안 좋거나 양이 적어요. 그럼 채취를 할까요? 에이, 돈이 안 되잖아. 경제성이 없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채취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선별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 여기까지는요, 광물의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비금속이나 금속이나 동일해요, 과정이. 기억도 오르죠? 선생님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했죠? 네, 바로 재련입니다. 재련 과정은 어떤 광물에 한해서 아우 잘했어요. 금속 광물이랍니다. 자, 재련 과정이 뭐라고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광석을 먼저 녹여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해서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내요. 그래서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철광석에서 철만 빼내고 싶어. 그래서 용광로에 녹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 다른 재료들을 함께 넣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철만 쏙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재련 과정이에요. 금속 광물만 하고요. 무슨 방법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뽑아내는 것. 됐죠? 그래서 재련 과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정리한 거예요. 지하 자원을 분류 한번 해봤고요. 지하 자원 중에서 에너지는 간략하게 다루고 광물 자원, 즉 광상의 종류와 광상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하나 더 하면 되냐면 자원의 유한성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죠? 지하 자원의 유한성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자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 화석연료죠. 여러분, 화석연료 하면 뭐라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 네, 바로 석유입니다. 네, 그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 제한되어 있어. 그쵸?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다고 하죠. 화수분이 아니에요. 꺼냈으면 꺼냈을수록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야.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껴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들한테도 자원을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자원의 유한성 관점으로 자료를 볼 텐데요. 중요해요. 지구과학에서는 그림 그래프 도표를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자료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 자료의 주제가 화석연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를 보겠는데요. 원유의 발견과 생산량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최근 1990년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원유가 쭉 발견되는 양이 증가했어. 1962년에 피크점을 찍었어. 그런데 발견되는 양이 점점 줄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읽는 데는. 그 다음 볼게요. 생산량. 생산량도 발견되는 양이 증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쭉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일정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 지금 보니까 여기 한 시점, 대략 여기가 1980년 되겠네요. 선생님 질문을 할게요. 아, 생산량 그래프랑 발견되는 양 그래프가 맞나? 이때는 발견되는 걸 모두 생산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발견돼서 다 생산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발견되는 것을 모두 생산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 바로 뭐냐면 이 뒷부분이죠. 발견되는 게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일정하다고. 그쵸? 그 말은 이 시점에 실제로 발견돼서 생산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우연히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발견된다고 모두 생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앞서 얘기했었죠. 돈이 안 돼. 경제력이 없어. 즉 품질이 안 좋을 경우.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다 꺼내 써버리면 후손들은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후손이 쓸 걸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쪽쪽 다 써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견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도 더 증가할 수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를 보세요. 현재 에너지 자원을 소비를 한대. 이것 볼까요? 석탄, 천연가스, 석유입니다. 아, 모두 뭘까? 앞서 얘기했던 화석연료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을 해요. 물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뭐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곧 공부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큼의 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에너지를 소비할 경우 소비량이 쭉 증가해요.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면 뭐가 될까? 자원의 고갈은 어떻게 될까? 빨라질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대기 중에 뭐가 방출되지?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은요, 열을 가두고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온실 효과가 과해지면 지구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속도로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자원의 고갈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한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노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고갈 시기는 늦어질 것이며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방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위 말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각하는 거예요. 풍력 발전, 제일 쉬운 예죠. 강원도 풍력 발전기.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원은 유한하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 대체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현재 쓰는 것도 아껴 써야 된다. 이걸 두 가지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하 자원의 개념 끝.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자원으로서 무엇을 살펴보자? 토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토양이 뭘까?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볼게요.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는 거예요. 이 풍자를 실제로 바람 풍자를 쓰는 겁니다. 깎인다는 거죠. 암석이 부서지고 깎여서 만들어지는 게 흙, 토양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뭘까? 암석의 성격에 따라서 토양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암석인데 기후 조건이 달라. 어떤 지역은 조금 더 고온인데 어떤 지역은 조금 더 한랭이야. 이런 기후에 따라서 동일한 암석인데도 토양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뭘까? 암석이 있었어. 기초가 된다고 해서 기반 아닙니다. 이게 뭘 받는다고요? 풍화 침식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돌조각이나 흙이 떨어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질물이라고 얘기해요. 모질물. 그러니 초기에는 뭘까? 이 기반함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갈이라든지 큰 모래들로만 구성이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식물이 자란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유기물이 전혀 없으니까. 풍화가 더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표토가 만들어집니다. 이 표토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요. 표토에 있던 성분들이 아래로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심토입니다. 아이고 3번이 되겠죠. 심토. 그래서 표토는 구성 성분이 주로 뭐가 돼 있냐면요. 여기 봐. 제일 바깥쪽이니까 생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이런 유기물들이 섞였죠. 그래서 부식물들이 많아. 됐죠? 그리고 그 광물질들도 많습니다. 광물질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심토는 표토에서 씻겨져 내려온 거예요. 입자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점토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철과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철.
느낌이 빡 하고 오시나요? 심토가 있는 게 성숙한 토양이에요. 심토의 시옷, 성숙의 시옷 이렇게 연결을 할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단면은 즉 아래쪽부터 위쪽을 보니까 모질물, 심토, 표토 순서인데 생성 과정은 어때요? 그렇죠. 모질물, 그 다음 표토, 심토입니다.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아시겠죠? 시험 진짜 많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장할 수 있어요. 뭐 내신뿐만, 선생님도 실제로 시험에 내고요. 선생님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현재 개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1, 2, 3학년을 다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1, 2, 3학년을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선생님 지금까지는 수능 연마수업만 강의를 했었거든요. 수능만 6년입니다, 여러분. 내신과 수능을 아우를 수 있어. 선생님 말 믿어도 돼요. 그래서 생성 순서는 모질물, 표토, 심토고요. 순차는 모질물, 심토, 표토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그렇죠. 생성 과정을 이해한다면 모질물에 어떤 성분이 많고 표토에 어떤 성분이 많고 심토에 어떤 성분이 많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토에 점토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표토에서 생물활동 활발한 거 당연한 거예요. 표토, 표층, 그쵸? 이런 데서 생물활동이 활발하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생물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생성 순서, 단면 순서,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하나씩 기억을 하실 것.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 봐요. 풍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모질물이 있고 표토가 두꺼워지다가 심토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토양이 다 만들어졌는데 토양이 유실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토양이 소멸되다, 유실됐을 때는 주로 표토 성분이 깎여져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음. 자, 토양의 유실과 산성합니다. 한 걸 기억해봐요. 1번. 토양의 생성 순서. 2번. 토양의 단면 순서. 3번. 토양 각 층의 특징. 여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뭘까? 4번이 토양의 유실과 산성합니다. 하나 빼놓지 않고 엄청 시험에 잘 나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지. 플러스. 뭘 할 수가 있냐면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토양이 됐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가면요. 생동하는 지구에 가면 풍화 개념 배우거든요. 풍화. 여기다가 풍화의 개념까지 들어가면 토양은 클리어. 끝. 됐죠? 자, 그럼 토양의 유실과 산성화 볼게요. 토양이 깎여져 나가. 표토가 깎여져 나가는 걸 유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양이 씻겨져 나가는 거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언제 토양이 많이 깎여져 나가지? 흙이 없어지지? 우리나라 뭐가 많이 와요? 비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특히 어느 계절에? 여름 거의 쏟아붓습니다. 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산사태. 산사태가 나타나면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급류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토양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토양 유실의 가장 큰 특징, 집중호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 과잉, 과한 거죠. 과잉 경작과 방목에 의해서도 토양의 유실이 일어나요. 토양의 유실과 토양의 산성화는 모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원인과 대책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산성화가 될까? 그렇지. 화학 비료. 그 다음 뭐를 많이 뿌리면? 농약. 또 뭘까? 그렇죠. 대기오염.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산업화가 시작됐어요. 엄청나.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아기 때 배웠던 인해 전술 있죠. 정말 이 인구의 힘은 그 엄청난 인구니까 확률적으로도 더 크잖아요. 아닌 말로 이런 거잖아. 1,000원짜리를 15억 인구에 하나씩만 팔아도 대단하죠. 그 상상만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의 문을 딱 열고 산업화가 막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선 개발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된 대기가 어디로?
지금 중국 스모그 현상 엄청나게 심하대요. 봄철에 황사를 타고 이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가 오염물질이 커지고 이게 비가 돼서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죠.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산성비는요, 국경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 실제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경도 없는 산성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유실과 산성화의 대책은 뭘까? 산성화의 대책이 더 쉽죠. 화학비료 농약 안 쓰면 됩니다. 즉 퇴비 등 유기비료 쓰면 되고요. 대기 오염물질 감축시키면 돼요.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유실 볼게요. 계단식 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사방댐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토양 유실의 사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집중호우, 과잉경작, 방목으로 나타나는 산사태가 되겠죠. 산사태가 뭐예요? 그치, 와르르르입니다. 즉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은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급류를 타고 와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하면 되겠죠. 그 완만하게 하는 대책이 계단식 논, 즉 사방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경사를 완만하게 하게 되면 물의 흐름, 즉 급류의 흐름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물의 흐름이 천천히 되게 되면 토양 유실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경사에 이제 만드는 거지, 계단식 논을. 이렇게. 그럼 물이 이렇게 고일 테니까 와르르르 쏟아지는 흐름이 좀 느려지겠죠. 둔화되겠죠.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으면 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일 테니까 와르르 쏟아지는 흐름이 좀 적어져요. 아시겠지만 급류가 흐르면요,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죠. 쫙 퍼져나갑니다. 바닥을 파고 양 상기습을 쫙 짚어서 점점점 이렇게 와르르 쏟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흐름이 느리면 당연히 유실도 적겠죠. 그런 대책이 다락논 그리고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댐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바닥과 양쪽에 아주 큰 자갈 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둡니다. 그럼 아무래도 토양일 때보다는 침식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흐름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양 유실과 산성화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클로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나쁜 거지만 그 원인, 대책은 따로따로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토양 개념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내용, 뭐만 하면 될까? 대기와 물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선생님이 약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으로서 대기와 물이에요. 뭐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생명 가능 지대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공부했었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1번 이유가 뭘까? 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조건이 물이지만 추가적으로 지구에는 적당한 두께와 조성의 대기가 있다고 했죠. 그 대기. 그 관점으로 똑같이 정리가 들어갑니다. 대기부터 볼게요. 자, 우리 대기는요, 생명체에게 산소를 공급해요. 또 뭘까? 지구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죠. 온실 효과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앞서 지구 온난화의 온실 효과라고 했잖아요. 자, 온실 효과는요,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자, 온실 효과는요, 지구에서 꼭 필요한 효과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게 바로 온실 효과예요. 즉 지구를 보온하는 효과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 극대화된 거야. 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했거든. 화석 연료. 누가 그랬겠어? 우리가 그랬겠지. 인간이 그랬겠죠. 그래서 과유불급인 겁니다. 지구에는 온실 효과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활동으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보다 과유불급, 더 과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온실 효과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킨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선생님이 온실 효과의 시스템의 원리 빼고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는 산소도 공급하고 온실 효과도 주고, 또 무엇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죠.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에서
무엇이 지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당연하죠. 풍화 침식하겠죠. 자, 물의 역할입니다. 생명 활동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 어떤 행성이든 어느 곳이든 우주 어느 곳에서 생명체가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찾는 게 바로 무엇?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뭐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려 본다면 극성, 전기적 인력을 띠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성분을 녹일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비열이 크다고 했죠.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아. 열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물의 분포, 생명체의 분포와 생활량제의 큰 영향.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하나가 어디죠? 황하 문명입니까? 선생님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4개를 언급했는데 이런 문명이 물을 끼고 나타났다고요. 그럼 물의 분포가 생명의 분포,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생명의 탄생도 물이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흐르면서 지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 됐죠? 이게 자원으로서 대기업 물의 특징입니다. 어때요? 처음 정리하는 거 아니죠? 생명 가능 지대에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등장하고 그 다양성을 가지는 이유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수자원입니다. 아니,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국한한 거예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을 하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영강수량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우려 지역입니다. 완전 슬프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원은 참 약해요. 뭐 국토의 크기라든지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지 하다못해 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인적 자원은 최고죠. 뭐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더 크게 흥행을 했대요. 그 이유가 엄청난 수준이 높은 거, 이제 부모들의 학구열도 있고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걸 보고 많은 부분들을 좀 알아듣기도 하고 또 지적 호기심을 가진다고 해요.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졸고 있으면 안 돼. 공부해야 돼요. 자, 실제로 물 부족 우려 지역의 원인을 수자원 이용 현황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선생님 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이게 수능에 나왔거든. 이런 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절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 수자원 총량이 100%야. 하천 유출량, 증발상량이 무려 42%입니다. 다 날라서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쓸 수가 없겠죠. 하천 유출이 돼서 홍수 유출, 평상시 유출이 나타나는데요. 전체 수자원이 100%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쓸 수 있는 게 이용. 퍼센테이지 볼게요. 10%, 14%, 3%. 여기는 완전 친절하게 총 이용량이 줬잖아요.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고 이용으로부터 27%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100%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50도 안 돼. 27%. 굉장히 적죠. 물 부족 우려 지역입니다. 선생님 방금 영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면서요. 그럼 왜 이럴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우리나라 영강수량은 높아. 언제 퍼붓지? 물폭탄이 떨어지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모든 강수량을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유실이 많죠. 여름에 장마 있죠. 집중호우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가 내리는 강수의 특징이 여름에 집중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쓰는 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바다로 유실되는 게 31%야. 그럼 뭘 하면 될까? 뚝을 쌓으면 댐을 만들게 되면 바다로 유실되는 게 줄어들 테니까 이게 이용량이 흡수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어. 댐을 만들게 되면 부차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좀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자원 1차 시간 개념 끝. 할만하죠. 자, 그러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42쪽입니다.
정리도 얼마나 간단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지하 자원은 분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에너지 자원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비금속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다? 재련 과정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 비금속 광물의 예, 에너지 자원의 예, 화석 연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토양의 당면,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하지만 생성 순서는 모질물, 표토, 심토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원에서 대기와 물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생명 가능지대. 다시 말해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시켜서 정리할 것. 그럼 분량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 끝. 자,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어디냐면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책 펴셨죠? 지하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요. 금속 강물은 대부분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밑줄. 그래서 금속 강물은 뭐 하죠? 금속 강물은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화합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재련 과정, 즉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만 뽑아낸다. 순도를 높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비금속 강물은 대부분 재련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비금속 강물 재련한다는 것은 대부분 녹이는 건데 불로 녹이잖아요. 대표적인 비금속 강물 고령도 생각해 볼까요? 도자기를 빚었어. 불에 갖다 두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다른 내용입니다. 2번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볼게요. 토양 지하수는 넓은 의미에서 지하 자원에 해당된다. 이런 건 읽어도 아시겠죠. 3번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지하 자원 중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재생이 불가능하다. 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지질 시대입니다. 무려 38억 년 전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따라서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갈, 유한성을 고려해야 된다. 4번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볼게요. 고령토 석회석은 비금속 광물이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고령토 석회석은 퇴적 광상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런 순서로 자원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꼭 공부하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서 그 시간에 자원 끝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